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분야 6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번 플랫 슬래브 구조죠.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 슬래브 구조는 일반적으로 볼을 갖다가 설계하지 않는 구조죠. 그래서 이 슬랩을 갖다가 이 바닥판을 슬래브를 기둥이 직접 받치니까 펀칭 전단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둥이 있을 때 기둥에 내부 볼을 설계하지 않고 위에다가 지판을 갖다가 드롭판 내린 지판과 그 다음에 주두 보강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두가. 그래서 펀칭 전단에 대한 보강으로 보통 이 지판과 주두가 보강된 것이 플랫 슬래브 무량판 구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없을 무자, 보량자, 보가 없는 판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플랫 슬래브인데, 그래서 얘는 볼을 갖다가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보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 이용률은 좋아질 겁니다. 실내 이용률. 그래서 닥터나 이런 설비 배관을 할 때 좋아지겠죠. 장점이 될 겁니다. 보가 설계되지 않음으로써 실내 이용률은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증가됩니다. 실내 이용률. 장점적인 측면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 층고를 낮게 할 수 있고, 층 높이. 그래서 보가 없으니까 층고를 갖다가 낮출 수가 있죠. 라멘 구조보다 층 높이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푸집 이런 거, 보 설계하는 그 푸집 이런 걸 덜 짜다 보니까 공사비 좀 줄일 수 있다는 조금 경감할 수 있죠. 경감이 조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보가 없음으로 이런 장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적인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보를 설계 안 함으로써 이 단점이 생기는데 단점이 이 뼈대의 강성이 지금 이제 바닥판하고 기둥이 직접 마주치다 보니까 강성적인 측면이 떨어질 수가 있죠. 강성, 변형이 적은 성질, 이 뼈대의 강성, 접합점의 강성이, 뼈대의 접합 부위 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접합부의 강성 개념이 라멘 구조보다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가 없으니까 보 대신 바닥판 두께를 두껍게 해야 돼요. 바닥판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거, 증가된다는 거,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중이 조금 더 나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뼈대의 강성이 얻기가 쉽다 해서 그 문장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플랫 플레이트하고 간략히 비교해 두시고, 그래서 이 플랫 슬래브하고 플랫 슬래브 구조하고 이 슬랩 구조하고 슬래브 구조하고 플랫 플레이트 이 슬래브 구조의 차이점은 뭐라겠죠? 얘는 지판 주두가 보강된 것이고 지판하고 주두 보강이 이루어진 겁니다. 보강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보강이 안 이루어진 것, 보강이 안 된 것이 플랫 플레이트 슬래브입니다. 간단히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65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무량판 슬래브 전체 한 번 더 합시다. 65번에 무량판 슬래브 기술 중 가장 틀린 것 해가 나왔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뚫림 전단 위치는 보통 기둥면에서
여기서 D란 것은 슬래브 유효 두께를 의미합니다. 슬래브 유효 두께의 2분의 D죠. 2분의 1 위치에서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서 65번 문제에서 1번 지문에서의 바로 뚫림 전단 위치 기둥면에서 이 D의 개념이 바로 슬래브 유효 두께입니다. 슬래브 유효 두께. 유효 두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2번 지판과 슬래브 아래로 돌출한 두께는 슬래브에서 슬래브 두께 4분의 1 정도가 된다. 지판에 슬래브 아래 돌출한 두께 두께를 이야기하죠. 두께는 슬래브 두께 4분의 1 요 슬래브 두께 4분의 1이다. 그리고 지판 받침부분 각 방향 중심자 간의 경관에 6분의 1 이상 각 방향으로 연장을 해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거 연장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슬래브의 뚫림 전단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하므로 슬래브 두께 150mm로 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뚫림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 지판하고 주도죠. 지판 주도가 뚫림 보통 펀칭이라고 하죠. 펀칭. 그래서 전단 이 보강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지판과 주두고요. 원래 얘는 이거죠. 이 바닥판 두께가 증가된다 했죠. 최소가 150mm입니다. 얘가 포가 설계를 안 하기 때문에 포를 설계하지 않음으로써 바닥판 두께가 15mm, 150mm, 바로 15cm 이상을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었습니다. 뚫림을 방지해서 슬래브 두께 150mm 이상 하는 게 아니라 바닥판 두께가 포가 없음으로써 얘가 포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바닥판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7번 보시면 다음 장선 바닥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장선 바닥판. 그래서 장선을 설정. 그러면 보통 장선 바닥판, 이방향 장선 바닥판은 워플 슬래브, 와플 슬래브고, 그 다음에 이 장선 바닥판에 대해서 장선의 나비는 보통 10cm 이상 20cm 이하로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상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으면 장선이 있다. 이렇게든 아니면 그 그림과 같이 약간 경사를 두든 이렇게 장선을 보는 아니고 좀 크게 그랬었지. 이렇게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선의 이 기본적인 유효 폭에 대해서 이 폭에 대해서 장선 나비는 그래서 보통 20cm에서 20cm 이하 사이로 하라는 거죠. 장선 10에서 20cm 이하라고. 이 춤은 나비의 3.5배 이하로 하고, 이 춤은 폭에 요거에 3.5배 이하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3.5배 이하로 해주라. 그 다음에 바닥 두께는 장선 앞목거리의 12분의 우리가 앞목거리, 그래서 바닥판 두께 T는 장선 앞목 12분의 이상 또는 5cm 이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앞목거리, 이 앞목거리, 여기서 앞목거리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앞목거리. 앞목거리 12분의 1, 이 바닥판 두께는 12분의 1 이상 5cm 이상 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닥판 철근은 8mm 이상을 사용한다. 철근 8mm 기준은 잘 없죠. 그래서 보통 지금은 거의 2형 철근 쓰니까 적어도 T10이죠. 그래서 이때 이 바닥판 이 철근을 넣는 것은 철근은 D10 이상 써야 됩니다. D10 이상 쓰고요. 그 다음에 용접 철망은 지름 6mm 이상 대주면 돼요. 용접 철망일 때는 지름 6mm 이상 해주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선은 혹시 한번 봐두세요. 장선 바닥판은. 자, 그 다음에 68번 문제 보시면 68번 문제는 잘못 계산이 된 수치가 아마 잘못 쳐진 거네. 68번은 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계산하면 아마 잘못 쳐진 것 같습니다. 68번은. 자, 그 다음에 70번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연성 파괴가 일어나는 파괴 형식은 해가 나왔습니다. 파괴 형식, 연성 파괴. 그러면 연성 파괴는 철근이 파괴가 연성 파괴가 되죠. 콘크리트 파괴는 보통 치성 파괴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래서 그걸 개념을 기억합니다. 연성 파괴는 철근의 파괴, 그리고 콘크리트의 파괴는 치성 파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자, 과연 가대철근이야, 가대철근보야, 가소철근이야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럼 보통 가소철근이 적게 들어가면 평행철근, 자, 평행철근비는 동시에 파단되는 거, 허용량에 도달되는 거고, 그러면 가소철근비가 됐을 때는 철근이 먼저 허용력에 파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소철근 될 거고, 치성 파괴가 바로 이제 가대철근일 때죠. 그럼 콘크리트가 먼저 허용온기에 도달해서 파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성 파괴하면 철근이 먼저 허용에 도달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죠. 연성 파괴는 철근이고요. 철근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철근 파괴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성 파괴의 개념은 콘크리트가 먼저, 콘크리트 파괴, 치성 파괴는 콘크리트 파괴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먼저 이루어지는 파괴, 먼저 허용력에 도달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성 파괴는 그럼 철근이 적게 들어간 경우 철근이 파괴되죠. 그래서 가소철근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치성 파괴는 철근이 많이 들어갔어요. 콘크리트 모양의 가대철근의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75번 문제, 75번 문제 보시면 75번. 자,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구조 제한의 가능성이 적당한 것은 해놨네. 기둥에 대해서 다뤄놨네요. 그럼 1번. 자, 기둥의 단면 최소 치수에 대해서 다뤘네요. 1번은 최소 단면 치수는 자, 20cm 되면 되니까 미리로 따지면 200mm겠네요. 200mm 이상이 되면 되겠고, 이때 자, 단면적 개념이 자, 단면적은 자, 600제곱cm니까 자, 미리 제곱미리로 하면 6만 되겠네요. 600제곱cm니까 제곱미리로 하면 6만 되겠네요. 6만 제곱미리 될 거고요. 자,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1번도 맞네. 그 다음에 2번. 기둥의 주근 개수는 장방형일 때 자, 최소 개수는 4개고, 장방형은 직사각형 기둥을 장방형이라고 합니다. 장방형. 그래서 장방형의 개념은 직사각형. 자, 그러면 장방형의 주근 개수는 4개 이상 대주면 되고, 4개 이상. 띠철근을 감겨서 4개고, 자, 원형 기둥은 나선 철근을 감아야 되죠? 원형 기둥은 최소 개수가 6개 이상이면 됩니다. 다각형하고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철근의 최소 피복 두께는 자, 기둥은 최소 피복 두께가 4cm죠. 기둥의 경우. 기둥이나 보는 보통 4cm가 되죠. 기둥은 4cm. 최소 피복 두께는 다른 조건이 안 나오면 4cm죠. 기둥보의 경우는 4cm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시면,
자, 기둥에 나선 철근 간격은 보통 최소가 25mm이고 최대가 75mm 이하가 되죠. 그래서 맞죠? 그래서 요거는 1번하고 4번이 두 개가 맞네요. 1번하고 4번. 아마 오타가 체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77번 보시면 콘크리트 기둥에 관한 기술 중 적당치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형 기둥의 최소 단면은 자 우리가 200mm 뭐 기둥이든 자 뭐 이런 원형이든 사각형이든 다 같습니다. 최소 단면 지수는 기본 200mm입니다. 그럼 원형 기둥은 지름이 되겠네. 예, 그래서 최소 200mm 이상 대주시면 되고 이때 압축 강도는 21MPa 이상 되어 주시면 됩니다. 기둥의 경우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축방향 철근의 간격은 자 보통 40mm 그래서 자 4c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주근의 이제 그 개수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근의 개수. 그래서 주근의 개수는 띠기둥이 장방형 기둥, 사각형 기둥 4개죠. 그리고 삼각형 기둥은 3개만 있으면 되겠죠. 3개. 자, 그 다음에 주근이 이제 주근이 D32 이하인 경우는 D13 이상의 띠철근을 사용한다 이렇게 놨는데 자 보통 D35를 잡고 있죠. 그래서 보통 D35 초과일 때는 기본적으로 D35 초과가 되었다 그러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D13 이상 써주면 될 거고 초과일 때 요거보다 이하일 때는 D10 써주면 되죠. D10을 써주면 돼. D35를 초과할 때 D13 이상 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알아두실 거 이 띠철근은 띠철근 개념은 자 이 주근 개념이 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주근하고 이 띠철 간의 관계. 그래서 띠철근은 뭐 기본 D10을 거의 많이 쓰죠. D35 안 쓰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안 되면. 그래서 그 기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79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자, 느끈 스트로바는 자, 보에서 생긴 전단력에 저항한다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전단력에 저항하기 때문에 느끈은 일반적으로 그래서 양단부 전단이 큰 양단부에 촘촘히 배근하고 중앙부의 전단력이 작아지니까 이 드물게 배근합니다. 간격을 넓게 배근하고 있죠. 그 다음에 2번 띠철근은 기둥의 띠 모양으로 들어간 경우죠. 이것도 전단력에 저항하죠. 전단력.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힘 모멘트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힘 모멘트는 보통 주근들이 담당하고 자 보조근들은 그래서 느끈이나 띠철근 같은 것은 전단력 저항체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힘 모멘트는 다 주근들이 담당합니다. 힘 모멘트는. 그리고 전단력 저항 개념이 바로 뭔가 하면 보조근들이 담당할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의 주근은 보여진 힘 모멘트를 저항한다. 그래서 주근은 힘 모멘트보다 그리고 보조근들이 전부 다 전단력 저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력근이라는 것은 자 힘을 분배해주는 철근을 배력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 배력근은 일반적으로 장변 방향으로 해준 거 보통 칭하죠. 배력근. 그럼 보통 우리가 슬래버가 있을 때 단변 방향으로 가는 철근이 주근입니다. 이것이 주근이 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보조근 개념이 돼. 이것이 보통 배력근이라고 칭하는데 힘을 분배해주는 철근이다. 그럼 보통 요거는 이방향 투웨이브 슬래브일 때는 이방향 슬래브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방향 슬래브일 경우.
그런데 일방향 슬래브, 원웨이브 슬래브에서 자, 이 변장비가 2보다 너무 길더라. 그러면 자, 단변 방향 쪽으로 자, 주근을 잡아 넣어주고 그거 이제 장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가는 철근을 여기서는 온도 철근이라고 보통 칭합니다. 여기서 온도 철근. 그래서 1방향 슬래브, 원웨이브 슬래브, 1방향 슬래브에서는 온도 철근이고 2방향 변장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5m인데 이게 8m 또는 7m다. 그럼 이거는 2방향 슬래브죠. 이런 경우는 주근이고 한쪽이 배력근입니다. 배력근이 차고 1방향 슬래브는 주근 그리고 온도 철근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칭이 온도 철근의 개념이 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0번에 보시면 자 그림의 철근 콘크리트 기둥에서 띠철근으로 적정한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띠철근. 자 띠철근은 보통 이렇게 띠철근 간격은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 베이스로 보시면 자 보통 축방향 철근 바로 주근 지름의 16배 그리고 자, 띠철근 지름의 48배죠. 띠철근 지름의 48배. 그리고 기둥 단면의 최소폭하고 그 중에서 작은 값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띠철근 간격은. 그러면 구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좀 시력이 나빠가지고 역시 나빠져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글씨가 하도 작아. 자 그래서 기둥에서 띠철근에 적절한 거 그러면 자 대략 지금 크기가 보시면 30cm 이 30cm고 이것이 30cm.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띠철근이 D10이죠. D10. 이게 D10이고, 그 다음에 주근 개념으로 들어간 게 D19네요. D19. 자, 주근이 D19로 설계가 됐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주근, 축방향 철근의 16배. 그러면, 이거 D19로 그대로 봅시다. 정확히 공칭 직경은 19.1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축방향 철근의, 이 축방향 철근의 16배. 그러면, 19니까, 19cm로 19mm로 보다 1.9cm로 해서 1.9 곱하기 16배 한 값하고 그 다음에 D10도 그냥 1cm로 보고 1cm에 48배 한 값하고 요 요소하고 그 다음에 기둥의 최소 단변 치수 30cm 하고 그러면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겠네요. 30cm겠네요. 계산 안 해도. 그래서 지금 현재 기둥의 최소 단변 치수 가장 적죠. 요 값이.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비슷하겠다. 16배, 9, 20에 30에 여기 조금 크네요. 1.9니까 2배로 해가 32로 때려가지고 1.6배만 되니까 맞아. 그래서 여기 가장 작은 값이 요거 되겠네요. 가장 작은 값. 그래서 30cm 이하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 작은 값으로 하면 됩니다. 작은 값. 작은 값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82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띠철근 길이로 맞는 끝에가 나왔습니다. 띠철근의 길이. 자, 이 띠철근의 길이는, 자, 계산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띠철근 길이 산정은, 띠철근 길이는, 2배예요. 각 변의 길이 A 플러스 B를 하고, B에다가, 그래서 자, 기둥의 폭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를 해주가 각 변 길이다가 마이너스, 자, 우리가 그걸 해주시면 됩니다. 10cm를 해주면 됩니다. 10cm. 그 다음에 띠철근 길이가 나옵니다. 기둥의 크기에 따라 틀리면 지금 현재 기둥의 크기가 양쪽으로 동일한 크기로 했네요. 그러면 2배에 40cm 플러스 40cm 마이너스 10cm 해주면 되죠. 그러면 28이면 160에서 자, 이 160에서 10cm 빼면 되겠죠. 그러면 자, 150cm가 됩니다. 띠철근의 길이 개념은 이렇게 산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83번 문제 보시면 다음 그림은 연직 하중을 받는 철근 공기보의 균열을 나타낸 것이다. 전단력에 의해서 생기는 균열. 자, 이 전단력. 자, 그래서 자, 실제적으로 이 균열은 자, 보통 전단력에서 생기면 수직으로 생긴 게 정상이지만,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에는 단부 쪽은 전단력도 작용하지만 힘 모멘트도 작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단력하고 힘 모멘트 두 개에 의해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크랙이 갑니다. 45도 방향으로. 그래서 이 단부 쪽에서 이 빗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는데, 빗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는 이 균열을 보통 전단균열이라 4인장 균열이라고 칭하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주 힘은 전단력에다가 여기에다 힘 모멘트 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합성돼서 이 균열이 이렇게 생깁니다. 전단력이 생기면 수직으로 딱 가야 되는데 안 가고 힘 모멘트하고 두 가지가 발생돼서 이렇게 생깁니다. 생기고요. 그래서 이걸 보통 전단력이죠. 그리고 중앙 센터 부분에서 이렇게 생기겠죠. 균열이. 중앙 센터에서는 현재 밑에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전단균열 또는 4인장 균열이라고 하고, 전단균열 또는 4인장 균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흰 균열이죠. 흰 균열. 보의 중앙부 하부에 수직으로 생기는데 이걸 흰 균열이라고 하죠. 요거는 힘 모멘트에서 생기죠. 힘 모멘트가 크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의 보강은 전단 보강근을 쓰는 거죠. 여기에 대한 보강은 전단 보강근을 쓰는 거고요. 전단 보강근. 바로 대표적인 것이 넛건이죠. 넛건 스트럽바고. 근데 흰 균열은 흰 모멘트 생겨.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 축방향 철근 주근이죠. 주근 양을 늘려줘야 돼. 축방향 철근 양을. 그래서 자, 보강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전단 보강층을 볼 수 없는 것은, 자, 전단 보강층을 볼 수 없는 것은 하면 여러분들이 자, 답을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시면 되는가 하면 스트럽 넛건을 찾는데 축방향 철근의 각도가 45도 미만 되는 각도를 찾으면 그게 무조건 답입니다. 누가 내든 간에 항상 답을 찾는 방법입니다.
축방향제 늦근 스트롭을 찾는데 45도 미만 되는 각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45도 이상 돼야지 답입니다. 그래서 딱 보고 45도 미만, 자, 각도를 잡아야 45도 미만 각도가 나오는 것 중에 축방향 철근에 45도 미만 되는 늦근 스트롭을 찾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죠. 설명은 간단히 해드릴게요. 전단 보강 철근. 그러면 이제 이 전단 보강 철근에 대해서 전단 보강 철근은 지금 현재 아까 보의 단부에 이렇게 크랙이 생길 때 이렇게 크랙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이걸 방작해서 넣어주는 것이 전단 보강근이 됩니다. 그러면 전단 보강근은 대표적으로 이 보의 전단 보강 철근만 봅시다. 기둥에서는 뭐 띠철근 이런 것까지 되니까 기둥에서는 뭐 띠철근이나 아니면 용접 철망 이런 거 가지고 하고요. 그러면 전단 보강근은 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뭐가 있는가? 자, 이 축방향 철근이 주근이죠. 네, 그래서 축방향 철근에 자 직각으로 보강된 철근 됩니다. 직각으로 보강된 철근들 돼요. 철근 됩니다. 축방향 철근에 직각으로 보강된 철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축방향 철근에 축방향 철근 주근 되겠죠? 주근에 축방향 철근에 45도 또는 그 이상으로 된 거 45도 늦근이나 45도 이상 늦근돼요. 45도 이상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줄여서 이렇게 네 45도부터 출발해서 이상 기산점 포함하니까 90도까지 직각까지 자 여기까지 늦근들이 다 됩니다. 45도 이상은 늦근은 다 됩니다. 늦근 개념. 그래서 늦근을 이제 설치할 때는 45도 이상은 됩니다. 근데 45도 미만 늦근은 봐주지 않습니다. 45도 미만 늦근은 이거는 전단 보강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단 보강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45도 미만 늦근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축방향 철근의 경우가 30도 이상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부린 축방향 철근 그래서 30도 이상 자 이 구부린 이 축방향 철근 됩니다. 축방향 철근 그래서 쉽게 굽힘 철근이죠.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이 돼주면 돼요. 굽힘 철근은 그래서 이 굽힘 철근의 경우는 30도 이상만 구부려주면 보통 30에서 45도 차이로 많이 구부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위에 조합됩니다. 1 플러스 자 2번의 조합이나 아니면 2 플러스 3번의 조합 개념 이런 조합들도 됩니다. 조합.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방법도 됩니다. 조합들. 요거 조합이나 요거 조합도 자 전단 보강근으로 본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구하는 방법은 자 간단합니다. 스트로를 보는데 축방향 철근과 45도 미만을 찾으시면 거기 정답 됩니다. 정답 보시고 자 그 다음 자 9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자 91번은 일방향 슬랩의 실용해법 적용 조건이 아닌 것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직접 설계법 했었죠. 직접 설계법에 대해서 하나 했고요. 이거는 실용자 해석법에 대해서 자 간단 그거는 이방향 슬랩에서 직접 설계법에 대해서 그 일방 실용해법 적용 조건 그러면 자 일단 스판 조건이 자 스판이 2 이상 스판 돼야 되죠. 이건 아까
우리가 이방향설 직접설계법에서는 경간수가 상경간 이상인데 여기는 2스판 경간수가 2입니다. 그리고 인접한 스판의 두 스판의 길이의 차이가 짧은 스판의 20% 이내가 돼야 되죠. 이거 프로 떼지 장난쳤네요. 그리고 등분포 하중이 작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하라중은 고정 하중의 3배 이내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적용 조건이 부재 단면 크기가 일정한 경우죠. 부재 단면 크기가 일정해야 돼요. 일정한 경우가 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같이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번 문제 보시면 일방향 슬랩의 변장비를 다뤘습니다. 변장비 람다. 그래서 단변에 대한 장변의 길이, 그럼 일방향 슬랩은 2보다 커야 되죠. 변장비 람다가 단변에 대한 장변의 비가 2보다 크면 일방향 슬랩. 그리고 그래서 분자에다가 장변의 길을 두고 분모에다가 단변의 길을 둔 거죠. 그래서 2보다 크면 일방향 슬랩,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방향 슬랩을 할까죠. 일방향은 2보다 클 때.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95번 문제 풀어두시고, 95번에 보시면 LX 단변의 길이가 3.3m고, 그 다음에 장변의 길이가 LY가 3.9m일 때 슬래브의 W, 등분포 하중이죠. W는 집중 하중은 P로 나타내고 W로 나타냈으니까 등분포 하중이죠. 등분포 하중 0.8 톤 퍼스 per 제곱미터 해놨죠. 그래서 하중이 작용할 때 단변 방향에 부담하는 하중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놨습니다. 단변 하중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이겁니다. 단변 방향의 하중 크기는 부담한 것은 등분포일 때, 이 등분포 하중이 작용될 때는 이 단변 부분이 우리가 단변 방향의 하중 부담, 단변 방향 하중 부담은 이렇게 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단변 길이의 등분포 하중일 때는 4성입니다. 4성, 3성이 4성이고, 그래서 장변 길이의 4성을 해주시고, 4성. 그래서 등분포일 땐 4입니다. 4제곱 가면 4제곱 4성으로 갑니다. 여기에다가 그걸 구하고자 하는 반대편, 단변을 구하고자 하는 반대편 길이를 위에다 둬야 됩니다. 반대편 길이. 그래서 장변 길이의 4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등분포 하중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등분포 하중을 곱해 주면 이것이 단변 방향 하중 부담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장변 방향 하중 부담은 반대로 해주면 돼요. 장변 방향 하중 부담의 경우는 그래서 단변 길이에 똑같습니다. 단변 길이의 4성에 그 다음에 장변 길이의 4성에 여기에다가 반대 방향을 두면 됩니다. 반대 방향. 그러면 단변 길이의 4성을 두면 되는 거죠. 곱하기 이제 등분포 하중을 곱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그걸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등분포 하중이 구할 때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중이 작용될 때하고 차이가 있다. 집중하중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중이 작용될 때는, 집중하중이 될 때는, 자, 이 단변방향. 단변방향, 우리가 하중부담을 구할 때는, 자, 여기에서는 여기는 단변 길이의 4성이었죠? 여기는 3성이 돼주면 되죠? 단변 길이의 3성에다가, 자, 장변 길이의 3성입니다. 집중은 3성이고, 그래서 3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구하고자 하는 반대 방향의 길이를 넣어주시면 돼. 장변 길이의 3성에 곱하기 집중하중 P를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집중하중 P를 곱해주시면 돼. 집중하중. 등분포 하중은 W로 나오고요. 오메가. 자, 그리고 이제 장변 방향 하중부담. 그러면 장변 방향 하중부담의 개념은, 하중부담은 반대편 올려주시면 돼. 항상 반대편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단변 길이의 3성에 장변 길이의 3성에 여기에다가 단변 길이를 두면 항상 반대편의 길이를 둬야 됩니다. 이것이 자 집중. 그래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단변이니까 단변 방향이 부담하는 거 요거네요. 그러면 단변 길이 3.3이죠? 3.3의 4성에다가 자 플러스 장변 길이가 3.9의 4성에 그 다음에 그럼 반대편 장변 길이 3.9의 4성에 여기다가 곱하기 등분포 하중이 0.8 이렇게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반대편이다. 그럼 등분포일 때는 4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4성. 그리고 집중 하중이 작을 때는 3성입니다. 3성. 이걸 정확히 아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그 점 좀 비교를 좀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자 97번 문제 보시면 단변 방향의 순경간이 6m고 장변 방향의 순경간이 8m, 사변 고정 슬랩의 굽힘 절근의 절곡 위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경간입니다. 이것도 순서판을 기준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자, 우리가 이 경우 지금 현재 여기 순경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경간 단변이 5m. 그럼 실제적으로 자 여기 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둥이나 이런 포가 있을 때 이렇게 포가 있었는데 그래서 순수한 경간 그러면 자 요쪽으로가 순수한 순경간 이것이 5m라는 겁니다. 여기 5m 500cm고 순경간 여기에서 여기 6m라는 거죠. 여기 6m가 됩니다. 순경은 600cm입니다. 그러면 항상 4분의 LX는 단변을 기준 잡습니다. 단변 순경간에서 요 5m의 4분의 1이에요. 요걸 갖다 계산한 값을 장변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요 값을 갖다가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러면 아니 6m 8m네. 실수. 이게 6m네. 글씨가 왜 5자로 보이지? 요새 시력이 나빠 큰일 났네. 이게 8m군요. 8m. 요새 글씨가 보이다 안 보이다 해가지고 해설해 놓은 건 하나도 안 보이니 글씨가 큰 글씨도 잘 안 보여. 자, 그래서 이 6m 곱하기 4분의 1
요겁니다. 요거의 4분의 1이에요. 요거 항상, 이 4분의 LX 잡을 때는, 자, 짧은 변의 순지간에 4분의 1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하니까 6m에 4분의 1이니까, 자, 1.5m 되죠? 1.5, 150cm네? 1.5m. 요 값을, 여기서 여기 이제 4분의 1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작도법에 의해서 작도하는 경우인데, 설계할 때는 보통 작도에 의해서 작도하게 이렇게 꺼가지고 하는데, 작도법은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고, 그럼 이렇게 해서, 보통 이 4분의 1을 이렇게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4분의 1을, 단변에 대한 4분의 1이 장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적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1.5m 되면, 그러면 이쪽 장변에서도 여기에서 1.5m 적용하고, 1.5m 적용한 값을 바로 적용합니다. 1.5m.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4분의 LX 부분을 정해주면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4분의 1 개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센터 부분 되는 거, 이 바깥에 이제 여기가 이제 철근, 백은대가 많이 되는 데죠. 이 부분이. 4분의 1x. 그래서 이걸 이쪽에도 적용하고 반대편에도 바로 적용합니다. 1.5. 그러면 여기 단변에서 4분의 1 적용한 값을 장변에도 바로 고치수를 바로 적용해서 4분의 1 지점을 잡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각 변마다 4분의 1을 잡는 것이 아니다. 단변에 4분의 1 잡은 수치를 장변에 바로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변이든 장변이든 끝부분에서, 자, 보가 있을 때, 그 끝부분에서 바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요거는 안목 치수를 기준 잡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의 치수가 있으니까 틀려지겠죠. 이 6m면, 보폭이 예를 들어서 40이라고 하면 이 간격은, 이 스판 간격은 더 커지겠죠. 이쪽은, 보폭이 예를 들어서, 보폭 B가 예를 들어서 40cm라고 가정하면 보폭 양쪽에 다 보면 여기 6.4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변은 보폭을 똑같이 봐주면 원래 치수는 이거는 그럼 8m가 되니까 8.4m가 되겠네요. 원래 치수는. 그래서 혹시나 주어지더라도 주의하십시오. 4분의 1을 잡는 것은, 자, 이거 순간 사이 경감으로 잡아야 돼. 이걸로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6m, 8m 주어지면, 보폭 주어지면, 그것을 빼주고 다시 4분의 1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꼭 명심해서 접근해 주시죠. 이거는, 좀 주의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아마 다룰 수 있을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철근 양은 보통 1이 많이 들어갑니다. 철근 양은. 그래서 이제 단변 방향이 주근이잖아요. 단변 방향. 이쪽으로 가는 철근이 주근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자, 현재 1이 가는 철근이 주근이냐, 단변 짧은 변으로 가는 게 갈비뼈 기억하면 되잖아요. 갈비뼈 단변으로 가죠. 그래서 이 방향이 주근입니다. 그러면, 자, 이 단변 방향을 이제 잘랐을 때 중에서도, 그러면 옆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잘라가 봤으면 이제 단변 방향 철근이 주근이니까 보통 이 주근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면을 이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이제 철근이 가는데, 그러면 보통 배력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배력근이 이제 안에 보이고요. 배력근이 여기 안에 있고요. 배력근이. 장변 방향 철근이 이렇게 안에 놓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근 개념이 위에 이렇게, 자, 이 주근이 바깥쪽에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근이 이렇게 놓여져요. 주근 개념이, 틀려집니다. 위치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철근이 어디 있다 해서 되는데, 이건 대략 그린 거예요. 실제 철근백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주근이, 단변 방향 철근이 주근이 돼요. 단변 방향이. 그리고,
장변만의 배력근인데 이런 형태로 배근이 여기서 철근이 주근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력근이 안쪽에 철근이 배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변 방향 중에서도 특히 센터 단변 쪽에 철근이 많이 들어가고 중앙부보다는 그래서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